챕터 24 담화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담화가 뭐냐면, 담화는 모든 대화 상황, 이거를 담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면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담화고, 그래, 여러분들 전송하지, 전송. 그치? 뭐 SNS 전송하는 것도 담화가 되겠다. 손짓 발짓 하는 것도 담화야. 뭐 야구 경기 보면은 뭐 코치하고 이렇게 사인 주고받죠? 손짓 발짓, 표정, 이것도 다 담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맥락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니? 이 표현이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몇 시이라는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 2시에 잠 안 자고 폰 보고 있어. 엄마가 물어봐. 지금 몇 시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응? 얼른 자라.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얼른 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길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보면 진짜 시간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인데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상황 맥락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조건만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된다.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일상적 대화, 강연, 토의, 토론, 발표 등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담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담화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말만 이렇게 정해준 거야.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하는 사람. 필자가 있습니다. 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글 쓴 사람. 보통 우리가 글쓴이라고 하지, 그치? 화자 또는 필자가 뭔가를 말하거나 또는 작성합니다. 글을 쓴다. 이것을 청자,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이. 독자, 독자는 읽는 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맥락이 있다. 여러분들이 감상문 쓸 때 내가 이렇게 코멘트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의 줄거리는 갈등을 중심으로 인물의 행정을 압축 제시해라. 이렇게 가죠. 그게 바로 뭐니? 소설이라고 하는 맥락이 있단 말이지. 그거에 맞춰서 줄거리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사건만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줄거리 요약이 소설 줄거리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잤다 이렇게 쓰나? 그것도 일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수필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늘은 누구누구가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해서 감정이 상해서 뭐 이런 걸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맥락이 달라요. 글 종류에 따라서도 맥락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담화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고 필자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듣는 사람 또는 독자가 있다. 이때 맥락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 맥락.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시간,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영화 좀 보자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럼 떠들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 이거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뭐 나이 든 사람 노인 공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왜 그 뭐하러 공경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왜냐면 우리는 군인이라고 하면은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회 문화에 따라서 같은 말이, 같은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본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독서 감상문을 작성을 할 때도 그 작품 안에 상황이 있거든. 작품 안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더 좋은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뭐 저번 잠깐 얘기했지만 감상문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독해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글쓰기 실력 당연히 배양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은 수행평가 같은 걸 하거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뭐 강연 발표해야 돼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발표나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생활기록부에 그거 적어.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톡으로 하나씩 보내주고 있잖아, 그치? 버리지 말고 잘 캡처했다가 그림 잘 다운 받아놨다가 다음에 학교 숙제할 때 써먹으세요. 그러다가 주는 거야. 알겠니?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눈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그거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진 친구도 있어요. 하유민이 많이 좋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썼는데 이제는 이제 틀을 갖추고 잘 쓰고 있습니다. 좀 좋아. 발전한 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는 그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특히나 옛날 소설들 있잖아요, 그쵸? 고전 소설 읽을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상문 작성할 때 홍길동전이나 뭐 춘향전이나 뭐 옛날 이야기들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 보자. 자, 여기 다 얘기해서 이 부분. 그 화자, 필자. 화자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져.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청자, 독자. 청자의 배경 지식, 처지나 상황 등에 따라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내용,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로 화자의 생각, 느낌 등이 포함된다. 맥락, 담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자,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쪽 챕터는.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먼저 담화의 상황 맥락 봅시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 당연하지.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친밀도, 화자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지식 수준, 관심 정도, 심리적 태도 다 달라진다.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역시 시간,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의도와 목적, 정보 제공이냐, 호소하냐, 친교냐, 약속이냐, 사교냐, 설득하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 있지, 그치?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가 이미 연습이 되어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잘하고 표현도 잘한다. 보통 말 못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 이 말은 뭐니? 화제라는 것은 말을 하는 주제죠, 그쵸? 이게 고정적이지 않아요. 왜 고정적이지 않느냐? 화자, 청자, 시간, 공간, 의도, 목적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뱉어버려. 그런 친구도 있어. 분명 친구들하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오늘 국어 과제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근데 우리 이따가 뭐 먹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뭡니까? 이런 상황을, 담화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다. 이제 꼭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한테 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말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겠다. 질문 없어요? 자, 다음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를 이해를 못해. 말이 안 통하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념. 뭐 우리는 민주주의 뭐라 하더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 민주공화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입니다. 한국은. 공화는 뭐냐면 정당들이 있어요. 각 정치하는 정당들이 정치를 한다. 이게 공화국이야. 그런데 우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북조선 인민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공화국은 정당들이 있어서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정치하는 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잖아. 그쵸? 북한은 누가 해? 정은이가 다 하잖아. 다 해먹잖아. 그게 무슨 공화국입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이념이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북한은 뭐니? 왕조 국가죠. 김일성 왕조 국가. 김일성이 나라 세웠고 북조선 그쵸? 그 다음에 아들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 3대 세습배지. 왕이잖아 왕. 몇백 년 지나면 역사책에 나와 김일성 왕조 국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에 배우는 것처럼 뭐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이것처럼 김일성이 북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뭐 나오겠죠. 그쪽 나라는 이제 왕조 국가고. 예. 그러니까 이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욕하면 잡아가죠? 이태니? 한국은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가니? 뭐 예전에 뭐 입도 막고 했지만 뭐 안 잡아가죠? 이재명 개새끼! 안 잡아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개새끼 하면 잡아가서 뭐 사형시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념이 달라. 그 다음 이거 녹음하고 있네. 에이씨. 깜빡했다. 그 다음 공동체의 가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라는 말 빼먹었네. 충청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유? 잘 모름? 자유 됐죠? 자유 잘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화법이야. 자, 그 다음 개인의 심령 등을 포함한다. 어디에? 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담화의 의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세대, 문화 등 보편적 요소와 관련된 맥락이다. 당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이라는 사회는 일단 그 노인 공경 요즘은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있어요. 장유유선이 있다. 그 다음에 효도 이거에 대한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이런 게 보편적인 요소란 얘기야. 지역, 세대, 문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언어 차이를 받아들여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 충청도 재밌죠? 충청도 말하는 사람들, 그치? 어떤 사람 식당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좀 빨리 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래?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충청도식의 화법이지. 재밌어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좀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 그치?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애들이 많아. 쳐 맞아야 됩니다. 진짜 중학생 때까지는 쳐 맞아야 돼요. 고등학생은 좀 때리기 힘들고. 왜냐면 아직 중학생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좀 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요즘 뭐 벌점 매겨봤자 애들이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쳐 맞아야 된다. 어쨌든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죠. 자,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볼까요? 발화. 개념이야, 개념.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생각이 실제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 이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불이야! 어? 뭐? 불났다고? 아닌데? 야, 너 불이라며! 새, 불이야! 새. 새 불이야. 이게 뭐니? 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니? 이것도 맥락이거든? 저 선생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파악해줘야죠. 자, 상황 맥락과 다음화의 의미.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의사와 환자는 어때요?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음식점 주인과 손님은 어때요? 음식 맛이 어떠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몇 시니? 등교 시간이 지난 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질문할 때 지금 몇 시니? 지금이요? 9시 15분인데요? 이러면 더 혼나죠. 수업 끝나기 1분 전 교실에서 선생님 질문을 할 때 수업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본다. 그렇죠? 예. 시계가 없나? 자, 이번엔 사회문화적 맥락. 외국인 손님을 초대한 집에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외국인 손님 차린 건 많은데요. 우리는 한상 문화잖아. 한상. 손님 오면은 한상 가득 차려주는 그런 좀 문화가 있죠. 니들도 식당 갈 때 그러지 않아요? 같은 10,000원인데 여기 가면 좀 반찬 좀 많이 주고 여기 가면 그냥 딸랑 반만 줘. 그럼 어디 가? 당연히 반찬 많이 주는 데 가지. 그치? 예. 역시 국물이 시원하군. What? 엄청 뜨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 재밌는 거. 이거 재밌는 건가? 맵다 영어로 뭐라 그래? 맵다. 스파이시? 핫이란 말도 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안 먹으니까 맵다와 뜨겁다는 것을 같은 감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맵다라는 맛과 뜨겁다라는 맛 다르지. 우리는 구분해.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 또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여기도 구분해서 쓰고 있죠. 이런 것들도 문화적 차이예요. 자, 질문하세요. 없으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나는 네가 좋다. 아침에 추웠다. 사과는 맛있다. 가 담화가 될 수 없는 이유. 이게 뭘까? 통일성이 없네. 갑자기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 나는 네가 좋아. 근데 아침에 추웠어. 사과는 맛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왜 미쳤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미쳤네. 예, 이럴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통일성, 응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야. 막 숙제 얘기, 과제 얘기하고 있는데 야야야 이거 숙제했어? 했어. 이게 어렵냐?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우리 이따 뭐 먹어? 통일성과 응집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약간 좀 산만한 친구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야 너는 백두산이구나. 왜? 너는 산만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질문. 다민이 좋아 죽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개그 코드가 보인다. 자, 질문하시오. 없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맞으면 O, 틀리면 X. 1.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의 4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늘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당연하죠 이거. 그치?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뜻하며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유민 맞아 틀려? 맞아요. 땡! 틀렸다요. 왜 틀렸을까? 이거 맞는 건가? 맞니? 나 요거 때문에 요거. 직접이었나? 간접인가 직접인가? 어딨지? 보이지가 않어. 맞네요. 쏘리. 네, 내가 노안이어서 안 보인다. 유민아 잘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간접적이죠? 네. 세 번째, 상황 맥락은 담화의 상황과 관련된 맥락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중요하다. 하영민 맞아 틀려? 틀려. 예.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요.
두 번째, 담화의 구성 요소 중 1과 2 설명에 대한 것을 골라 쓰시오.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담이나 뭐니? 땡. 네? 아니 미리 한번 해봤어. 자, 뭐? 네요. 땡. 역시나. 예. 맥락이요? 상황이잖아. 상황이니까 맥락 가야 되겠죠. 맥락. 여기서 맥락이 무슨 뜻이야 근데? 맥락이 무슨 뜻이에요? 흐름이죠, 흐름. 예. 이야기의 흐름. 이걸 맥락이라고 그래. 이거 잘해야 돼. 맥락 잡기.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해라. 즉 글의 흐름을 파악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하는 거야. 읽기 연습. 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읽어내지 못하면 도태돼요. 진짜로. 아주 요즘 AI들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는 AI를 활용할 줄 아느냐 아니면 AI에게 먹히느냐 잡히느냐 이렇게 직업이 양분될 겁니다. AI를 도구화할 수 있는 사람, AI에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내용. 현정아 뭐니? 네요. 내용. 예. 정보가 내용이지. 내가 내용이라고 그랬어? 정보가 내용입니다. 질문하시오. 없으면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말을 음식점 주인이 손님에게 하였다면 그 말은 음식 맛이 괜찮았는지 식사하는 동안 편안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말을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하였다면 치아 때문에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처럼 담화의 의미는 무슨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이나 뭐니? 네? 맥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 나타난 맥락은 어떤 맥락이야? 상황 맥락이 되겠죠, 그치? 상황 맥락이 되겠습니다. 상황 맥락 안에는 다시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뭐 나이, 뭐 등등등등등. 주인,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것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자, 이 담화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주인과 외국인 손님의 띵띵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이나 뭐니? 문화. 하나 말 더 붙이자. 사회 문화적 배경. 사회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적이란 말을 붙여야 되겠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니까.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찬 많이 준다고. 리필 된다고. 그렇지? 외국 학생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찬 많이 주고 물 그냥 준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행 가서 알겠지만 유럽 쪽 가면 알겠지만 물 한 잔 보통 얼마 하나? 0.6에서 0.8유로 정도 하나? 그럼 한국 돈으로 1,200원.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물 한 잔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맥주가 더 싸요. 특히 하이네켄 맥주가 훨씬 싸서 30년 전에 배낭여행 할 때 물 대신에 맥주만 먹었네? 취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물 한 잔이 1,500원이었는데 하이네켄은 800원이었거든. 그럼 당연히 맥주 마시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동양 사람들인데 약간 취해서 이렇게 댕기면은 한국 사람. 그랬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자, 질문하세요. 없으면 개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채원아 뭐니? 담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할인이 알겠어 이거? 뭘까? 상황 맥락. 여기 상황이라 나와 있죠? 네, 상황 맥락. 자, 뭐뭐 맥락. 너무 뻔하다. 5글자, 그치? 사회 문화적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없으면 문제 시작. 자, 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 들어갈 말. 우리는 언어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적인 말소리로 표현한다. 이때 생각이 실제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담화라고 하죠. 이러한 담화가 소리, 발화. 이러한 발화가 모인 것을 담화라고 하죠. 답은 4번. 문제 2번입니다. 기억의 구성 요소. 여기는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내용. 구체적인 말소리로 표현이 되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틀렸죠? 상황은 맥락입니다. 맥락. 담화 구성 요소 중 하나 화자의 생각, 느낌이 담겨 있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입니다. 3번 문제. 자, 질문 있니? 2번? 질문 없으면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병원 진료실에서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두 개의 발화로 구성되어 있고 화자와 청자는 의사와 환자, 공간적 배경은 병원 진료실, 담화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라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아닌 것은 4번. 질문이 없으면 문제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재야 이 시간에 웬 전화? 벌써 11시구나. 밤늦게 미안. 국어 수행평가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괜찮아. 뭔데? 혹시 수행평가 계획서 집에 있니? 응, 이메일로 보내줄까? 근데 이거를 왜 얘한테 달라고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분명히 단톡방, 과 단톡방이나 선생님 거기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텐데.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서로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시간적 배경은 알 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은 알기 어렵다. 그러니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죠?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여학생이 괜찮아는 남학생이 사과에 대한 수락의 의미로 지금 통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미안, 밤늦게 미안인데 괜찮아. 여학생의 뭔데는 수행평가가 무엇이니? 라는 뜻이다. 맞아요? 수행평가 뭐가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뭘 물어보고 싶어? 이런 의미입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마지막 발화 의도를 이해하였다. 응 했어요. 따라서 틀린 거는 4번. 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대답. 축구 경기 끝난 후 경기 끝났어. 그래 우리가 이겼어. 잘했다 잘했어. 네가 넣은 역전골 덕분에 이겼어. 목마르다 물 좀 줘.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좋겠어. 상대팀이 못해서 우리가 이긴 거야. 너 오늘 계속 실수한 거 알고 있어? 고마워. 너도 잘해서 수비가 최고였어. 자, 일상생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범 답을 찾아야 돼. 5번이죠? 존경과 배려. 이걸 해줘야지. 그치? 만약에 실제 상황은 뭐라고 들어가? 네가 넣은 역전골 덕분에 이겼어. 나니까. 자, 6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똑같은 말.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가에서 기억은 음식 맛이나 서비스 질을 묻기 위한 의도 맞고요. 나에서 기억은 치아 상태를 알기 위한 의도 맞고요. 가 나에서 기억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된 이유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렇죠? 가와 나에서 기억은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틀렸죠? 이해가 아니라 진짜 묻는 겁니다. 상대방 생각을 묻기 위해서 한 바라고 기억은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4번. 7번 문제. 환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점은 간호사 약봉투를 보며 식사하신 지 30분이 넘었어요. 환자 시계를 보며 간호사님 이제 29분 지났는데요. What? 이거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야? 약 드세요 이거죠? 약 먹으라는 건데 29분 지났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 먹을 시간인데 약 안 먹고 헛소리하고 있네. 8.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두고 드세요.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왜 별거 아니라고 하지? 별거 아닌데 왜 감사하지? 문화죠, 문화. 자, 보기 담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내일 학교 안 가니? 아들 기억 뭐뭐뭐뭐. 나 달력을 보며 엄마 내일 학교 안 가니? 아들 네 내일은 재량 휴업일이에요. 제주도 올레시장에서 혼자 없어 얘 왕방갑서 혼자 왔냐고요? 친구로 왔는데요. 놀멍 법서 넌 딱 좋은 게 맛있지? 네? 무슨 얘기인지 통 모르겠어요. 가에서 엄마는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쵸?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있어. 너 왜 잠 안 자?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상황 맥락을 고려한다면 가의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잘 모르겠어요. 누나에게 물어보세요. 틀렸죠? 나에서 아들의 바라 의도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다에서 손님이 상인의 바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른 어휘 차이. 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대화 상에 맞는 어휘를.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닌 것은 2번. 놀멍 법서 이게 뭐예요? 무슨 말? 시험 봐라 이란 얘기야. 너무 빠르게 보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놀멍 법석. 몬딱 좋은 게 맛심. 전부 좋은 게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자, 쉬는 시간입니다. 자, 한글 창제 원래와 같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지요. 세종의 이름은 이도. 아마 요즘에 태어났으면 별명이 저도였을 거야, 그죠? 이도저도. 뭐 이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세종의 아빠가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 이방원의 아빠는 누굽니까? 우름? 세조 이성계. 중간에 형이 왕을 했었어요. 형이 정종. 이방휘였나? 이방헌. 헌이다, 헌. 그래서 근데 뭐 이 형은 뭐 한 1, 2년 하고 바로 동생한테 왕위를 줬고 요렇게 3대가 형성이 되죠. 이 세종 아저씨가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먼저 이 아저씨부터 해야 되겠다. 태종 아빠는요,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은 이제 동북방면 함경도 지역 무장 출신입니다. 이성계는 뭐 고려 무장이었으니까. 아들이 5명이 있었고 6명인가? 5 헷갈리네. 5에다가 나중에 재혼해서 2명 있었고 이방원은 넷째입니다. 넷째. 형, 이방원, 그 다음에 막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머지들은 다 무장이야. 한마디로 보니 무식해. 힘캐들, 힘만 세요. 근데 이방원은 요즘 말로 치면은 고시 패스를 해요. 시험 쳐서 이제 고려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방원이 너무 예쁜 거죠. 야, 우리 집안이 힘만 쓰는 이 집안에서 네가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다니, 야, 넌 우리 집안의 보배다. 근데 이방원이 우리가 흔히 문무를 겸비한다고 하지? 그런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해. 근데 고시 패스해서 문관에 올랐습니다.
그 성향을 이제 세종이 받았는데 세종은 근데 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좀 약하다. 대신에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잠깐 백그라운드 사회 문화적 배경 좀 설명 좀 할게요.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고려였죠. 고려는 왕권, 물론 왕이 있고 조선 왕이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고려는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웠습니다. 물론 정도전도 신하였어. 고려의 신하. 근데 정도전이 생각할 때 고려는 왕이 좀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나라가 좀 잘 굴러가고 왕이 병 마시면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요. 관료제, 관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 대신 조선을 만들었고 조선의 관료 시스템은 왕이 있고 밑에 6조가 있어요. 6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뭐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들어봤죠? 6조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장관들이야. 병조는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끼면 돼.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고려 때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 사람이 병 마시면 나라도 병만.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면 어때요? 항상 조선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다툼이야. 니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한국사 배우거든?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워요. 당파 싸움. 고려 때는 당파 싸움이라기보다는 권력 다툼이었고 조선은 본격적으로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다툼. 누가 왕을 모실 거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방원은 이런 시스템을 안 좋아해요. 이방원이 생각한 것은 왕권이야. 왕권. 왕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원이 나중에 정도전도 제낍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방원이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엄청 망난입니다. 맨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막 이래요. 술 먹다가 기분 안 좋으면은 그냥 칼로 사람 막 죽였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원이 자기가 조금 성격이 와일드하고 거칠다 하더라도 다음 왕이 될 놈이 너무 잔인하니까 얘는 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자 자리를 뺏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종한테 줍니다. 이도한테 준 거야. 그래서 이도가 이제 세자가 되고 근데 이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안 좋았어요. 눈. 근시야 근시. 근시가 뭐니? 가까이 있는 것만 봐.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너무 책만 파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이방원이 아까 얘기했죠? 이방원은 문무를 겸비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집안이 무장 집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세종한테 얘기합니다. 그 세자는 그 방구석에서 책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놀라고. 사냥도 좀 하고. 근데 안 해요. 맨날 책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빡쳐가지고 세종을 방에 가둡니다. 한 열흘 동안 가두나? 열흘 동안 가둬요. 근데 이거를 세종이 알았어. 아무래도 요번에 아빠가 나 말 안 들었다고 가둘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하나 숨겨서 방에 들어갔어요. 열흘 동안 그 책을 다 외워버립니다. 진짜로.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몇 페이지,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에 단어가 뭐다 이 정도까지 다 외워버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종의 장인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종의 부인 이름 까먹었네. 문정왕후였나? 아닌가? 어쨌든 세종의 부인이 와가지고 왕비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부탁해요.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데 좀 살려주세요. 근데
못 막아줍니다. 근데 이방원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걸 외척이라고 하던 외척 세력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튼튼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세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죠. 그러다 보니 진짜 연구에 빠집니다. 이 세종 아저씨가 진짜 공부에 미친 사람이에요. 공부에 미치고 연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장영실이라는 사람 들어봤니? 이 사람은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인데 워낙에 그 실력이 뛰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장급까지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가요. 아니다 3급인가? 차관급까지 가다가 탄핵 당해가지고 다시 6급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뭐 세종의 개인 비서였어요. 세종이 자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탁. 장영실 있느냐 하면은 예 전하 이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집에 못 가. 맨날 궁에서 살아. 궁에서 살고 세종이 부르면 바로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 혼천의라고 있어요. 이것도 장영실이 만들어요. 세종이 장영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농사 짓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달력이나 이런 거는 명나라거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거 우리나라랑 안 맞는데? 기후랑 이 절기가 안 맞는데? 이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던져요. 장영실이가 뭐 명나라랑 우리나라 조선이랑 상황이 좀 안 맞죠? 위치가 다르고 하지요? 세종이 한마디 합니다. 만들어와. 만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장영실이가 예 전하 하는 거야. 만들어 놨어요. 그게 혼천입니다. 혼천이. 즉 하늘을 보고서 절기를 계산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 그 모양은 여러분들 이제 10,000원짜리 뒤 지폐에 있어요. 동그란 거. 그리고 세종 때 이 종을 치거든. 시각이 되면 항상 종 쳐요. 그 종을 누가 치냐면 그 병사들이 쳐. 병사가 졸았네. 그래서 이거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을 못 쳤어.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당연히 궁은 뒤집어지죠. 그쵸? 왜냐면 궁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이 깜빡 조는 바람에 늦게 치니까 궁이 그만큼 늦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종이 영실한테 불러요. 영실아 예 전하. 야 이거 사람이 치면 이거 맨날 그 불편하지 않니? 그리고 이게 오차도 생기고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잖아. 예 전하. 만들어 와. 뭘요? 자동으로 종 치는 거.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영실이가 얘기해요. 그러면 저한테 한 6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야 3개월이면 되지 않겠까? 않을까? 3개월이면 조금 할 수 있지? 예 전하. 이게 어명이야. 임금의 말은 어기면 안 돼요. 임금의 말을 어기는 게 반역입니다.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게 뭐야? 자경루. 자경루를 만듭니다. 자경루는 뭐냐면 스스로 치는 누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만 부어주면 돼. 물만 넣으면은 이 물은 이렇게 위치 에너지, 그죠?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쇠구슬을 집어넣고, 그럼 이게 물길에 따라서 구슬이 정해진 시간에 돌면서 떨어지고 밑에 물이 차면 또 올라가요. 그렇잖아. 물은 좁은 곳에 들어가면 물이 차면 다시 올라가지, 그치? 이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만 채워넣으면 돼.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다가가서, 자, 옛날에는 12지를 썼거든?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쓰죠? 그럼 이제 인형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누각처럼 딱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자시 7시가 되면은 쥐 모양의 인형이 나와서 깃발 들어 탁 들고 싹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만든 거야. 그게 자경루고,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모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커서 약간 스케일을 약간 줄인 거 있어요. 그거 작동하는 거 보면 신기해. 그러니까 물만 부으면 뭐 3분 요리도 아니고 물만 부으면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요것도 만든다. 어쨌든 이 세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연구, 책, 글쓰기, 토론 이런 게 좋아했고, 왕의 일정을 보면 왕은 보통 아침 5시쯤 일어납니다. 아침 5시 또는 6시 일어나서 조반을 먹어요. 조반 아침 식사인데 보통 죽 때립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죽조반이라고 그래. 이걸 하고 아침 공부를 해요. 아침 공부한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가 아침 식사.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간단하게 업무. 인사드리러 가는구나. 9시부터 1시간 동안 인사드리러 가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나요? 인사. 그리고 이제 인사도 받고, 궁에 있는 인사들.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업무 봅니다. 아침 업무. 그리고 12시에서 1시까지 식사, 점심 식사 하고요. 그 다음에 1시부터 한 3시 정도, 한 2시간 동안 경연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조선은 성리학의 시대예요. 유학. 옛 성현들의 말, 그 뜻, 해석, 경전 해석, 이것을 신하들하고 같이 해. 토론하는 거야, 토론. 토론을 합니다. 근데 세종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책 어마어마하게 읽었죠? 거의 뭐 일타 강사처럼 이제 수업해요. 신하들한테 숙제 내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6시까지 업무 보고, 6시에서 7시까지 밥 먹고,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이제 상소문 플러스 그 다음에 개인 업무 여기 또 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또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 밤 10시부터 한 1시까지는 이제 왕비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후궁들도 만나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뭐 그런 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왕자 생산을 위해서 그 스케줄대로 돌아가야 돼. 예를 들면 이거다. 나 오늘 왕비랑 자고 싶다 해서 왕비랑 자는 거 아니야. 상궁들이 있어요. 이 궁을 관리하는 상궁들이 스케줄을 짜줘요. 뭐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새벽 1시, 2시 요때가 돼. 이때 이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침 5시, 6시 일어나고. 그래서 보통 왕의 취침 시간이 한 4시간?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죽기도 해요. 왕 평균이 50세 전후로 죽습니다. 물론 영조 같은 경우는 80 몇 세까지 장수를 하지만 세종도 50대 초반에 죽어. 물론 어쨌든 요런 생활을 하죠. 근데 세종은 요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자기 연구도 하는 거야. 책도 보고. 미친 인간이죠. 책 보는 게 좋았어요. 요런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옛날 동화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걸? 신숙주라는 집현전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현전 학자입니다. 집현전은 지금 말하면 연구기관이 되겠지. 국책사업연구기관이 되겠지. 당직을 서야 돼. 당직 근무 쓰는 거야. 당직이 뭐니? 밤에 업무 처리하는 겁니다. 집에 안 가고. 야근하는 거야, 야근. 야근을 하는데 잠깐 졸았어. 피곤하니까. 졸고서 눈 떴는데 여기 용포가 있는 겁니다. 용포는 임금이 오시죠. 그러니까 막 임금님 감사합니다. 막 그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어릴 때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신숙주는 뭐 임금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니들 생각해봐. 현대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야근 당직 써야 돼? 잠깐 잤어. 눈 떠보니까 책상에 바카스가 있고 여기에 쪽지가 붙어 있어요. 일하느라 힘들구만. 열심히 힘내게. 사장 누구? 그럼 어때? 속된 말로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나?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반응이야? 당연히 줘야지. 잣됐다. 왜냐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버렸잖아.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래동화, 이게 동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미화해서 얘기했지만 당시 이 신숙주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랬을까? 왕이 왔다 갔어. 나 이래야 되는데 나 잠들었는데 왕이 왔다 가서 용포까지 덮어주고. 와, 아마 식은땀만 흘렸을 거야. 그래서 눈물이. 그죠? 식은땀이 눈에서 났나 보다. 무섭잖아. 안 그래요? 네. 그만큼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밤에 잠 안 자고 싸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일 하나하나. 어마무시하게 쪼았어요. 여러분들 황희정승 들어봤니?
황희정승 알아요? 굉장히 검소했던 사람이라 하는데 세종 때 정승입니다. 정승이면은 지금 총리급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희정승이 사건 청탁을 하나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어느 지방에 양반이 싸움 붙어가지고 상대편 남자를 죽였나 그래요. 살인 사건이야. 살인 사건인데 조선도 살인 사건 꽤 엄하게 다스립니다. 근데 잡혀가. 근데 이 집안이 좀 살았나 봐. 그래서 윗사람한테 청탁을 해요. 야, 우리 아들이 이거 좀 사고 나가지고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죽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저 포도청 잡혀가면은 야, 우리 집안 개박살나 하니까 아유 뭐 상황이 좀 그게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황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황희정승한테. 근데 황희정승 처음에 얘기 안 된다고. 그거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럼 좀 부탁할게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 사건이 누가 상소를 써서 세종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세종이 왕의 어떤 그 권한으로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막 그래 누구한테 청탁했어. 그다음 또 누구한테 청탁했어. 막. 근데 황희는 청탁은 들어왔지만 들어주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정승 몰라가지고 영감께서 뭐 그 청탁 받았다면서요? 저는 그거 안 들어줬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해서 약점 잡힌 겁니다. 황희정승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세종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딜하자. 응?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라. 진짜로. 그래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은퇴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황희가 80 중반까지 일합니다. 80 중반까지 관리로 일하고 이제 은퇴하거든 퇴직했어. 퇴직하고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하가 잘못을 했으면 근데 이 사람 잘못은 아니야. 근데 좀 걸쳐 있어. 그러면 세종이 어떻게 쪼아댔냐면 업무량으로 쪼아요. 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군이라 물론 백성들은 살기 좋지.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있고 위에 사장이 이렇게 쫀다고 생각해 봐요. 미칩니다. 근데 조선시대니까 안 다닐 수가 없지. 어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 장영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장영실이 없어지거든? 사라지는데 그 일부러 도망갔다는 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세종 아저씨가 이제 한글을 만드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교과서는 지편전 학자들하고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아니야. 한글을 혼자 만들어. 세종 아저씨 혼자서 한글 만듭니다. 이게 대단한 거고. 왜냐면은 왕이니까 또 다른 업무들 있잖아. 다른 일 하면서 짬짬이 만든 거야. 이 글자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 물론 아들들 시켜요. 그 아들이 문종. 첫째 아들 문종, 둘째 아들이 세조. 문종의 아들이 단종. 세조가 수양대군. 수양이 단종을 제껴서 왕된 게 세조입니다. 요즘에 영화 나오지? 뭐 왕과 사는 남자? 네. 요 얘기야.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끼는 이야기. 이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요런 상황이고 아들하고 딸들한테 시켜요. 이 왕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해봅시다. 글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막 만들 수 없어요. 글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소리 연구부터 해야 돼. 왜냐면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한자라고 하는 글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쵸? 한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너무 어려워.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왜냐면 한자가 너무 많아.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요. 매일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해야 돼. 근데 양반들은 맨날 글 공부하니까 상관없어. 그치? 근데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이 한자 언제 외우냐?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생각했겠지. 좀 쉬운 거.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연구, 우리 말소리 연구를 한 거야. 우리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 이제 니들 이제 문법 내용하고 똑같아. 말소리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당시 조선이 되겠죠? 당시 조선 사람들의 말소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연구를 해. 세종 아저씨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소리는 처음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로구나 이렇게 또 파악을 합니다. 즉 중성 자리에는 모음만 오는 거고 초성하고 종성 자리에는 자음만 오는구나 이거를 파악했어요. 말 자체가 모음과 자음이지, 그치? 모자 관계로 파악한 거다. 어미 모자, 자녀 자자. 즉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돼요. 자음은. 기억 이거 발음 어떻게 해? 발음이 안 돼. 얘는 모음이 붙어야지 발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 같은 경우 혼자서 발음이 돼요. 그렇죠? 초성하고 중성 같은 경우 중성하고 종성 같은 경우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된다. 이거를 세종이 분류를 한 거야.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의 말소리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법에서 뭐라고 배워? 음절 단위로 배워요. 음절 단위. 소리음, 마디절. 소리마디란 뜻이야. 이렇게 나눠납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모음과 자음이 필요하겠지, 그치?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언제 배우지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구나. 자, 소리를 구분했어. 그럼 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해. 기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상형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말 뜻을 알아야 되겠지? 상은 이미지 했단 얘기야. 형은 형태. 그래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이게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로 자음 뭘로 만들었느냐?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듭니다. 발음 기관을 본따서 즉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어요. 기본 글자. 기본 글자를 뭘 만들었냐면은 그, 느, 무, 스, 응. 이걸 만들어. 이거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울까? 그년 무서워. 뭐 이렇게 외우거나 그놈 무서워 이렇게 외우거나. 이게 기본자입니다. 그냥 무서워. 뭐 이렇게 외우거나. 이게 기본자야. 자, 그럼 발음기관을 본땄다고 얘기를 했죠? 기역과 니은은 발음기관 중에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은 혀의 모양. 우리가 그 하면 혀가 뒤로 꺾어지면서 목구멍을 막아. 이렇게 돼요. 느 하면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죠? 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역을 어금니 소리, 음이라고 그래.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난다, 니은은 혀 끝에서 소리 난다 라고 해서 혀끝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혀설자. 미음, 얘는 입술 모양이죠. 입 모양. 하면은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는 모양. 스 하면 윗니, 아랫니가 겹치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 모양. 이건 목구멍이죠. 목구멍 모양. 이렇게 해서 기본 글자를 본땄습니다. 이게 자음이야, 자음. 입 모양은 입술 순자, 소리음자, 순음. 이 모양은 이치자, 소리음자, 치음. 목구멍은 목구멍 후자, 소리음자, 후음. 그래서 이거 아설순치우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자, 기본자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가획. 획을 첨가한다, 획을 더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서 기본자에다가 가획자를 만들어요. 가획자 크, 드, 트, 무, 부, 프, 스, 즈, 츠,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히읗을 약간 약하게 하면 돼.
잘 궁금한 친구, 저 소리 어떻게 내요? 궁금한 친구들은 살 하면 돼요. 살. 이 소리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과 고기를 합치면 뭐가 돼?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살코기가 되냐면 살 뒤에 이 히읗이 있어. 살 뒤에 히읗이 있어서 살코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컷도 마찬가지지. 수것이 아니라 수컷 이렇게 되죠. 수캐, 암캐 다 마찬가지야. 여기 뒤에 여린 히읗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액자를.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해서 다를 이 몸체자.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들하고는 몸통이 다른 것. 이렇게 옛니응, 반설음, 한 칸 띄고 반치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총 몇 글자? 17자를 만듭니다. 자음을. 자, 요게 재밌는 게 요게 라인이야, 라인. 어금니 소리 라인, 혀소리 라인, 입술 소리 라인, 그 다음에 이소리 라인, 목구멍 소리 라인, 이렇게 라인이 돼요.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점점 세지는 거야. 가획자는. 이해되니? 느, 드, 트 이렇게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값이 세진다.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이런 글자가 없어요. 이런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글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자다라고 해서 자질문자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에 한글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할 때 깜짝 놀래요. 와, 이게 이런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걸 다 기획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소리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 말고 다른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병서라고 그래요. 병서. 병은 병렬. 서는 쓰다. 그래서 나란히 쓰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각자 병서가 있어요.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써라. 그래서 끄, 뜨, 뿌, 쓰, 쯔, 흐. 쌍히읗 있어서 쌍히읗. 쌍히읗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 그렇게 읽는 거야. 또 홍길동 이름을 보면은 홍길동이 아니라 자, 이 발음이 달라. 홍하고 위에 있는 거 발음 어떻게 해? 된소리 발음하면 돼. 푹길동. 푹길동.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진짜로. 자, 소리가 있으면 글자를 다 만들었어. 세종이. 근데 나중에 없어져요. 왜 없어졌을까? 어지러워서. 맞아. 이게 발음이 너무 힘들거든. 소리는 나지만 발음이 힘드니까 없어지는 거야. 요 위에 삼각형 있죠? 이거를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얘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시옷하고 지읒 발음 중간 발음이야. 즈 발음이야. 즈 발음. 즈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용병서라고 해서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써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겹받침 쓰는 그런 애들이야. 뭐 비읍, 시옷, 또 뭐 있니? 뭐 리을, 히읗 요런 애들이 있죠, 그쵸?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연서라고 해서 세로 쓰기가 있어. 세로 쓰기는 대표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순경은 비읍. 숨겨놓은 비읍? 이게 뭐냐면 날씨가 춥다. 옷을 입다. 여기 비읍 다 똑같죠? 그런데 뒤에 모음 어가 오면 어떻게 돼? 날씨가 추워. 옷을 입어. 이렇게 되죠. 달라지지. 이거 표시해 준 거야, 세종이.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있는 애는 얘 명칭이 입술순, 가벼울 경, 소리. 순경은 비읍입니다. 그래서 뒤에 모음이 오면 얘가 날아가 버려. 없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즉 그냥 비읍 받침과
순경 비읍받침 두 개가 있었다. 현대국어 오면서 없어져요. 왜냐? 지금처럼 펜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붓을 쓰잖아. 먹물 튀거든. 예, 그러니까 글쓰기가 귀찮으니까 없어졌다. 자, 요렇게 해서 자음을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모음. 모음은 또 기가 막히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의 나라. 그래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삼재. 그게 바로 뭐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자, 이거를 상형을 해요. 모양을 본따 만든다. 그래서 기본자를 만드는데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천지인이야, 천지인. 자, 얘네들을 이 기본자, 그러니까 요걸 아래아라고 그래, 아래아. 이게 왜 아래아라고 하냐면 사람을 쓸 때 요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초성 밑에다가 썼기 때문에 아래아야, 아래아. 자, 그러면 기본자를 섞어요. 여기는 합성을 한다. 기본자를 섞어서 초출자, 처음 나온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오, 우, 아, 이렇게 초출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아, 태극 알고 있니? 태극? 태극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잘 몰라? 태극 몰라? 비행기? 피? 태어났고. 이게 음양이론이거든. 소리야. 쟤는 뭐해? 이거 봐. 니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이거 뭔지도 몰라. 음양이론이 뭐냐면 빨간 거는 양, 그러니까 뜨거운 기운, 파란 거는 차가운 기운.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섞여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거야. 니들 태극기 의미는 알고 있니? 네. 그럼요. 하얀 바탕이 뭐니? 땅. 모르네. 이게 우주. 우주 땅. 그럼 이건 뭐야? 태극은 그 태양. 원리, 세상 만물 원리. 그다음 여기 3, 4, 5, 6 있죠. 하늘. 건, 감, 니. 건은 하늘 땅이야. 감은 뭐니? 이거는 사람. 니는 이치, 만물 생성 원리 이치. 이 세상의 어떤 운영 흐름. 자, 태극기가 의미하는 게 우주다, 우주. 자, 어쨌든 성리학에 나와 있는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를 양의 기운, 양성 몸이라고 하고, 땅은 차가워, 음성 모음이고, 사람은 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음 공부할 때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따지잖아? 여기서 나온 개념이야. 그러면 오는 양성일까, 음성일까? 양성입니다, 얘는. 땅 위에 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해가 떠 있는 모습이니까 따뜻하고, 우는 해가 지는 모습이니까 차갑고, 아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양성이죠.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여기 동서남북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쪽은 해가 지기 때문에 차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는 음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합성해서 다시 제출자, 다시 제자 나온 글자. 그래서 요, 유, 야, 여 이렇게 글자 11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아까 자음자 17자에다가 모음자 11자 합해서 28자를 만듭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이해되니?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뭐 문법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음운이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음운이 뭐였니?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의문이거든. 자음과 모음은 의문입니다. 의문. 그런데 이때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관념적 소리야. 관념은 무슨 뜻이니? 보다. 염은 생각.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소리가 의문이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의문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글자를 만들어서 훌륭해 이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의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의문이 오늘날까지도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한글 이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의문이. 우리말에 대한 소리값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푸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진돗개 생각하고 그쵸?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의문이 생기면 어때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저거 개네 라고 기억에 이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대단한 점이 바로 이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문을 만들어줬다. 이해되심? 시험에 나와요. 응? 어딨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자, 다시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밑작업을 한 거야, 우리가. 네.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뭔지 밑작업을 했어요. 자, 빠르게 볼까요? 훈민정음 가르칠 훈 백성민 올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다. 자, 가끔 유튜버들 보면은 헛소리하는 유튜버들 많아. 친일 매국하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훈민정음 만들어줬다. 뭐 한자를 읽으려고 훈민정음 만들었다. 뭐 창문복음 만들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상한 소리 만들어냅니다. 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의 창제 우리나라 글자를 말하는 그렇죠? 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합니다. 반포는 널리 퍼뜨렸다는 얘기야. 그럼 3년 동안 뭐 했냐면 이때 집현전 학자들한테 시켜요. 테스트 해봐라. 이거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니들이 한번 연구해보고 이렇게 작품 만들어봐라. 이때 나와. 이때 뭐 용비어천가 뭐 용비어천가 들어봤죠 여러분들? 할인아 들어봤어? 용비어천가? 들어는 봤을 텐데 1항은 모르겠고 1조 모르고 2조는 알죠 여러분들? 그치? 뿌리 깊은 나무 들어봤어 할인아? 그게 이거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휜다.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거 되나? 그러니까 노래 만들 수 있나? 이야기 만들 수 있나? 3년 동안 테스트하고 이 정도면 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 하니까 그래? 그럼 반포 46년에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뭐를 착각하면 안 되냐면 지금처럼 뭐 학교에서 글자 이거 아니야. 학교에서 글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게시판에다 붙여요. 얘는 이렇게 발음하고 얘는 이렇게 발음하고 얘는 이렇게 써라. 끝이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맞춤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글자만 반포를 했다. 자, 자음의 창제 원리 상형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근음우성을 만듦.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 세개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체자 근거 없이 획을 더한 예외적인 모양이 다른 글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기본자 근음우성에다가 창제 원리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여기에 가획의 원리를 들어가서 크, 드트, 부프, 즈츠, 으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체자, 옛니음, 반설음, 그 다음 반치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음
역시나 상형의 원리. 하늘, 땅, 사람.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요 요소. 이거를 본떠서 아래야, 이를 만들고. 얘네들을 합성을 해서 초출자, 아래야, 이, 뭐야? 여기 없네? 초출자, 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초출자의 아래아를 합성해서 여를 만들었다. 밑에 있네, 밑에. 예.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 또 깜짝 놀라죠. 야, 이 동양 철학의 정수인 태극의 원리를 점선으로 표현했구나. 대단한 겁니다. 천재지 뭐 세종은. 근데 좋은 상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당시에 왕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만약에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 엄청난 티야 티. 세밀하게 다 따져요. 어떻게 살아? 예, 대충 하는 거지 뭐. 근데 엄청나게 따집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을 기하는 사람. 그래서 일찍 죽었나 보다. 시운 3세 죽었나? 시운 5세 죽었나? 그리고 고기 좋아하고 세종대왕이 고기 엄청 좋아했대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어. 진짜로. 애기야? 진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고 살도 좀 디룩디룩 찌고.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보면은 좀 잘생긴 세종 있죠? 뻥이야 뻥. 그렇게 안 생겼대. 그 기록 보면은 살 되게 많고 그 고도비만, 관절염, 근시,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깨지고 있어요. 고지혈증. 동심이. 진짜 스님, 저의 세종이 깨지고 있어요. 10,000원짜리 그 모습 아닙니다. 고기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나라에 가뭄이 들면 왕이 음식을 줄여요. 그리고 나물만 먹어. 그리고 가서 막 절하고. 근데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세종 때 가뭄이 심하게 드는 때가 있었거든. 그럼 똑같이 이제 기도 드리고 이제 나물 반찬만 먹어야 돼. 나물 반찬도 3가지인가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야. 근데 그거 상 걷어찼어. 고기 반찬 없다고. 그러니까 세종이 다 좋은데 고기 때문에. 예. 고기 내놔! 전하 드셔야 합니다. 에이 뻥. 진짜로. 밥상 걷어차가지고 그 사관들이 있어요. 역사 기록하는 사관들. 역사 기록하는 사관은 왕이 함부로 못합니다. 쓰는 거야. 이때 세종이 고기 반찬 내놓으라고 하면서 상을 걷어차시었다. 다 적어. 자, 이번에는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볼까요? 독창성. 다른 문자를 모방, 변형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떠니?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한자를 변형했죠? 한자를 변형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는 것. 과학성. 글자의 모양과 소리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듦.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글자들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아까 얘기했지? 같은 라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성.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 현대국어 오면서 4개가 없어지고 현대국어는 24자죠. 실용성.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해서, 자, 모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일본어는 풀어쓰기다. 영어랑 일본어는 가로로 풀어서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써요. 그래서 읽기 편하고 의미도 파악하기 빠르다. 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속도가 다른 문자에 비해 빨라.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다. 진짜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 이렇게 키패드 치는 거는 한글이 제일 빨라.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숫자 1, 2, 3번 있잖아. 여기에 천지인 딱 3개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모음 다 되니까. 영어는 모음이 5개지. 아예이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판 키보드도 마찬가지다. 왼편에 자음이고 오른편에 모음이야.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쳐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서양 애들, 영국하고 미국 애들, 야, 우리도 한글 자판처럼 바꿔보자 해서 나온 자판이 드보락이라고 있어. 드보락. 지금은 쿼티 자판입니다. 쿼티는 자음하고 모음이 섞여 있어.
근데 얘네들이 야 한글 자판은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해서 나온 게 드보락이라고 하는 자판이 있는데 많이 안 팔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쿼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숙제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